아들 면회간 엄마에게 아줌마 몸매 좋은데 술 한 잔이라며 희롱한 간부 그녀가 코트를 벗자 빛나는 별 3개를 단쓰리 스타 수도방 위사령관이 강림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경기도 파주의 들판을 핥히고 지나갔다. 기무장지대에서 불어오는 겨울의 서막은 유난히도 날카로웠다. 육군 제1보병사단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이 부대의 위병소는 그래서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유진 이병은 그 긴장감 속에서 가장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였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이제 겨우 3주.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그에게 첫 면회라는 소식은 기쁨보다 불안을 먼저 안겨주었다. 어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이었다. 강유진 면회실 바깥에서 대기하던 그를 부른 것은 고참 마석두 상병의 거친 목소리였다. 네, 마석두 상병님. 유진은 반사적으로 뛰어가 관등 성명을 댔다. 마 상병은 유진의 전투와 앞코를 자신의 군화로 툭툭 쳤다. 오늘 면회라고 좋다고 광도 안 냈냐?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아닙니다. 어제 분명히 냈습니다. 말됐고야. 냈는데 이 모양이야. 내 어미가 너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거 보러 오냐? 어머니. 그 단어가 유진의 가슴을 찔렀다. 마 상병의 입에서 나오는 어이라는 단어는 유진이 아는 그 따뜻한 단어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 아마 상병이 유진의 멱살을 잡고 위병소 뒤편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태식 중사는 낄 웃기만 했다. 하중사는이 부대의 실세였다. 간부지만 병사들의 부조리를 무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주도하는 인물이었다. 야마 상병 살살해. 오늘 저놈 엄마 온다잖아. 반찬 뺏어 먹어야지. 아, 하중사님 보십시오. 이 새끼 눈깔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마 상병이 유진의 정강이를 군나발로 걷어찼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신음이라도 새어나오는 날에는 폭행이 2배가 될 것을 알았다. 눈 안 깔아, 이 개새끼가. 다시 한번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유진은 그대로 쓰러졌다. 흙바닥에 얼굴이 쓸렸다.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바람 소리마저 그친 듯 했다. 위병소 입구 면회객 대기 장소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파주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강유진의 어머니 천지인이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어머니, 여긴 어떻대? 어머니. 하태식 중사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며 다가왔다. 그는 위아래로 천지인을 훑어보았다. 아, 이따 새끼 엄마였어. 아줌마. 면회 왔으면 저기 면실에서 곱게 기다릴 것이지. 어디서 소리를 질러. 마석두 상병도 하중사가 나서자 다시 기세 등등해졌다. 그는 흙투성인 유진을 발로 툭 밀며 비웃었다. 아줌마 아들 교육 똑바로 시켜 군대 와서도 저러니까 처맞는 거야? 안 그래? 천지인은 쓰러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 공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원망. 그녀는 아들의 정강이 바지에 선명하게 찍힌 군화 자국을 보았다. 일어나 강유진 이병.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의 유진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아, 하태식 중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줌마가 지금 명령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군대 놀러 왔어? 그는 천지인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뭐 하는 년인데 군부대 와서 소리를 질러. 천지인의 눈이 하중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얼음 같은 무언가만 존재했다. 내 아들 보니까 멍청하게 생겼는데 맞을만 했네. 원래 고문관 새끼들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려. 하중사님 말이 심합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막아섰다. 뭐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마석두가 다시 주먹을 지켜들었다. 아줌마 하태식이 천지인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아들군 생활 꼬이게 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면만 하고 가. 알았어. 그때 마석두 상병이 응용한 미소를 지으며 천지인의 몸매를 훑었다. 근데 아줌마 몸매는 좋은데 이따 저녁에 나랑 술 한잔 할까? 응, 아들군 생활 편하게 해줄게. 희롱 모욕. 천지인의 뺨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 이런 자들의 손에 아들을 맡겨야 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하중사 외 뭐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그리고 마 상병 천지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형 단순한 기능만 있는 전화기였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뭐야? 저 미친년이 남편한테 이르려고. 하중사가 비웃었다. 신호음은 2번 울리고 끊겼다. 나다. 천지인이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뭐야? 연기 끝났어. 마석두가 다시 다가오려던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부대 정문을 향해 달려오는 압도적인 괴음이 들렸다. 일반 차량의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이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바뀌었다. 위병소 근무자들과 하중사 마상병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와 그 뒤를 따르는 2대의 헌병 순찰차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위병소 차단봉을 그대로 들이받을 듯한 기세로 급전거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전투 장비를 갖춘 헌병들이 튀어나와 순식간에 주변을 통제했다. 그리고 지휘 차량 뒷문이 열렸다. 사령관님 모셨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교는 소령 계급장을 단 부관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천지인을 향해 완벽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손에는 반듯하게 개어진 군복 상의와 정모가 들려 있었다. 하태식 중사와 마석두 상병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천지인은 두관이 들고 있던 군복 상의를 받아들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군복 상의를 걸쳤다. 어깨에 달린 빛나는 은색별 3개 대한민국 육군 중장.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모를 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수도방위 사령관이다. 그 한마디에 파주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도방위 사령관, 천지인 중장,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을 방어하는 최고 지휘관. 현역 육군 중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실권을 준 자리 중 하나였다. 하태식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텼다. 머릿속이 빈틈없이 하얘졌다. 뭐하는 연 아줌마 술 한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단어 하나하나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마석두 상병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입을 벌린 채로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충충성. 위병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위병소장 소위 뒤늦게 뛰어나와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천지인 중장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태식 중사에게 다가갔다.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하중산의 사령관님. 하태식은 평생 내본 적 없는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완전히 찢어져 나왔다. 내가 뭐 하는 년인지 궁금하다고 했나?
하태식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들이 맞을 만했다 그랬지?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저는 그리고 천지인은 고개를 돌려마도 상병을 보았다. 마상병 예 사령관님 마석두가 거의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다. 술 한잔 하자고 했지? 차가운 목소리가 마석두의 심장을 꿰뚫었다. 천지인은 자신의 부관인 강소령을 불렀다. 강소령. 예, 사령관님, 이 두 명, 천지인이 하태식과 마석두를 손가락으로 가리쳤다. 현시간부로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폭행초병 희롱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체포합니다. 수방사 헌병들이 즉시 달려들어 두 사람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의학 중사님 하중사님 두 사람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헌병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헌병 순찰차에 처박았다. 철컥하고 차문이 잠기는 소리는 그들의 군생활 아니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강SH 유진 이병은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에 천지인이 드디어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사령관이 아닌 잠시 어머니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아 그때였다. 사단 당직 사령인 작전 참모 중년과 숨이 턱에 차서 달려왔다. 그는 위병수 앞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충성 사령관님 육군 제1보병사단 작전 참모 사단장 어디 있나? 천지인은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주말이라 관사에 계십니다. 바로 연락됐고 천지인은 자신의 지휘 차량을 가리켰다. 강 이병 타라. 어머니, 저 안 갑니다. 유진이 소리쳤다. 저 여기서 근무해야 합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아들의 절규였다. 부대원들 그리고 이제 곧들이 닥칠 간부들 앞에서 자신은 이제 중장 엄마백으로 폭행범 잡은 고문관이 될 터였다. 강유진 이병. 천지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명령이다. 차에 타 유진은 눈물을 머금고 차에 올랐다. 자신을 둘러싸니 모든 상황이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천지인은 1사단 작전 참모에게 말했다. 1사단장, 지금 즉시 위병소로 오라고 하게. 저 사령관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절차라는 것이 작전 참모는 1사단이 1군단 소속이지 수방사 소속이 아님을 항변하려 했다. 타부대 지휘관이 와서 자신의 부대 병력을 체포해 가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었고 군지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천지인이 그를 노려보았다. 절차. 내 아들이 내 놈들 부대에서 구타당하다 죽어가는 것도 절차인가? 내가 지금부터 그 절차를 새로 만들어주지. 사령관님, 사단장 오기 전까지 이위병속. 한 명도 출입 금지다. 수방사 헌병대. 위병소 즉각 폐쇄해. 알겠습니다. 수방사 헌병들이 1사단 위병소 근무자들을 밀어내고 위병소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섰다. 1사단 역사상 유례 없는 파부대에 의한 위병소 점령 사태였다. 그리고 천지인은 차에 타기 전 작전 참모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1군 단장에게도 연락해. 수도방위 사령관이 1사단에 전쟁하러 왔다고. 검은색 지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위소를 빠져나갔다. 그 뒤를 체포된 하중사와 마상병을 태운 헌병차가 따랐다. 위병소에 남겨진 1사단 작전 참모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주저앉았다. 전쟁 파주의 하늘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1사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엠수신 듯했다. 주말을 맞아 한가로웠던 부대는 수도방위 사령관의 침공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수방사령관이 우리 위병소를 점령했다고 관사에서 급히 전투복을 챙겨 입으며 뛰쳐나온 1사단장 이강철 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병력까지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지금 작전 참모님이 현장에서이 미친 이강철 소장은 욕설을 내뱉었다. 천지인 중장 강철납이라는 별명을 가진 군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여장군이었다. 그런 그녀가 왜? 그가 사령부 본청에 도착했을 때 천지인 중장은 이미 사단장실을 점령한 상태였다. 사단장 왔나? 천지인은 사단장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사령부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잔뜩 겁에 질린 강유진 이병이 서 있었다. 충성사령관님 1사단장 이강철 소장입니다. 이강철이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이러시는 건 지휘 체계상. 이강철 소장 천지인이 그를 돌아보았다. 내 아들이다. 이강철 소장은 천지인의 옆에 서 있는 낯선 이병을 보았다. 자네 사단 소속 강유진 이병. 내 아들이다. 이강철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수많은 보고를 받았지만 수방사령관의 아들이 자기 부대에 복무 중이라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었다. 천지인 중장이 일부러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자네 부대에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 천지인이 유진의 바지를 걷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유진은 울먹이며 바지를 걷었다. 정강이에는 시퍼런 멍과 함께 선명한 군화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상습적인 폭행의 흔적이 분명했다. 이강철 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오늘 내가 멸를 오지 않았다면 천지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들은 저 위병소 뒤편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까? 사령관님 즉시 진상조사를 진상조사 자네 부대 감찰 말인가? 천지인이 비웃었다. 이런 상처가 생길 때까지 사단장은 뭘 했지? 군단장은, 대대장은, 중대장은. 자네가 할 일은 조사가 아니야? 보고지 천지인은 사단장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완전히 지휘관 모드로 돌아와 있었다. 지금부터 강유진 이병을 폭행한 하태식 중사와 마석두 상병의 소속 대대. 그 대대의 대대장 중령 중대장 대위를 당장 이방으로 부르게 사령관님 그들은 내 지휘권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건가? 천지인이 이강철을 노려보았다. 그럼 1군 단장에게 직접 말하지. 자네가 사단장이 자기 부대에서 벌어진 상습구타와 가혹 행위를 은폐하려 한다고. 이것은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강철은 반박할 수 없었다. 수방사령관의 아들이 폭행당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1사단은 물론 1군단 나아가 6군 전체가 뒤집어질 터였다. 부르겠습니다. 이강철은 굴복했다. 그가 전화를 돌리는 사이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유진 이병은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왜 하필 지금 오셔서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구렁텅이에 쳐놓는단 말인가? 어머니 유진이 천지인을 불렀다. 왜 오셨어요? 그냥 조용히 면회만 하고 가시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절규였다. 저 이제 부대에서 어떻게 살아요? 중장 엄마 백으로 선임 찌른 농관심병사 소리 들으면서 차라리 맞는 게 나았어요. 강유진. 천지인의 불노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금 저 구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니는 절 이 부대 수백 명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킨 거예요. 전 이제 여기서 죽은 목숨이에요. 유진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천지인은 아들의 절규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수십만 장병의 아위를 책임져야 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지옥으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분노가위를 그르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천지인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아들에 대한 미안함은 사라지고 군의관으로서의 냉철함이 다시 자리 잡았다. 이강철 소장. 예, 사령관님, 오늘 밤 나이 사단장 관사에 뭐다? 이강철 소장이 경악했다. 예, 사령관님, 이건 내 아들 강유진 이병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천지인이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1사단의 뿌리까지 썩어 들어간 군기강의 문제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짓밟으니 부조리의 뿌리를 뽑으러 왔다. 그녀는 창밖의 1사단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이 소장, 오늘 밤은 길 거야? 각오 단단히 하게. 폭풍의 눈은 가장 조용한 곳이 아니었다. 폭풍의 눈은 바로 이 사단장실 천지인 중장 그녀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막 1사단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1사단 사령부 사단장실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파주 전역의 제1보병사단을 집어삼킬 태풍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강철 소장은 자신의 직무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표정으로 곁에 서 있었다. 사단장의 자리는 이미 창가에 선 천지인 중장의 것이었다. 강유진 이병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 모든 압력의 진원지가 자신이라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군 전체를 불태우러 온 것이었다. 사령관님, 이강철 소장이 마른 입술을 애며 보고했다. 말씀하신 25연대 3대장 김필승 중령 그리고 구중대장 박철민 대위 방금 사령부 본청에 도착했습니다. 천지인은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1사단의 훈련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얼음이 어는 듯했다. 들여보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문이 열렸다. 충성. 전투복 차림의 두 장교가 거의 굴러 들어오다시피 하며 경례를 붙였다. 두 사람의 상태는 극명하게 달랐다. 김필승 중령은 40대 중반의 기름기가 살짝 도는 얼굴이었다. 그는 이 주말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해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사단장실에 얼어붙은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창가에 선 낯선 여장군을 보자마자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강철 사단장 외에 별이 셋이나 달린 누군가가 이 방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충성 3대장 중년 김필승. 반면 박철민 대는 젊고 마른 체구의 안경 너머의 눈빛이 피로에 절어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예상했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 다만 체념의 빛을 띠고 있었다. 3대 구중대장 대위 박철민 명 받았습니다. 천지인이 천천히 그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두 장교는 그제야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빛나는 별을 그리고 그 별의 주인이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여성 중장은 단 한 명 수도방 위사령관 천지인 뿐이었다. 김필승 중령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수방사령관이 왜 1사단 사단장실에 그리고 저 이병은 누구인가? 그는 공포에 질린 사단장의 얼굴을 훔쳐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두 사람 저 이병이 누군지 아나? 천지인이 유진을 턱짓으로 가르쳤다. 김필승 중령은 유진을 힐긋 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령관님. 박철민 대위는 달랐다. 제9중대 소속 강유진 이병입니다. 그래. 천지인이 박철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중대원이더군.
천지인은 유진에게 다가가 망설이는 아들의 전투복 하의를 직접 걷어올렸다. 사단장실의 밝은 조명 아래 시퍼게 멍이 든 정강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겹겹이 쌓인 상처 자국들은 이 폭력이 단 한 번의 일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었다. 박철민 대위의 눈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는 저 상처를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김필승 중령은 경악했다. 이게 어찌 된 강유진 이병. 천지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내 아들이다. 쿵. 김필승 중령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적 제재 월권 지휘 체계. 그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수방 사령관의 아들. 그것도 1사단에서 자신의 대대에서 사사령관님. 이건 김필승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군생활 20년의 위기 관리 능력이 소리치고 있었다. 엎드려라. 빌어라. 앉아. 천지인이 사단장실 소파를 가리쳤다. 네 사람은 사령관과 사단장 그리고 대대장과 중대장 그들 사이에 고통받은 이병이 있는 기괴한 대치 구도를 만들며 자리에 앉았다. 박철민 대위 천지인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사령관님 중대원은 중대장의 거울이다. 내 거울은 왜 이렇게 깨져 있지? 죄송합니다. 저 상처 알고 있었나? 박철민 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잠시 유진을 그리고 김필승 중령을 마지막으로 이강철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철 소장의 얼굴이 굳었다. 중대장이 구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지휘관의 묵인이라는 더 큰 범죄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김필승 중령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중대장이 자백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은 중대장 선에서 끝낼 수 있다.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조치하지 않았나? 대답해. 박대위. 내 중대원이 저지경이 될 때까지 중대장은 뭘 했지? 상담일지에는 군생활 적응 중이라고 적어놓고 뒤로는 저렇게 맞고 다녀도 방치했나? 천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미 구중대의 모든 서류를 검토한 듯 했다. 박철민 대위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능. 그 말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때 김필승 중령이 끼어들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필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전적으로 박철민 대의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저런 사실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일할이라도 알았다면 보고받은 바가 없어. 천지인이 김필승을 싸늘하게 올려다 보았다. 그래, 박대위 정말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하태식 중사와 마석두 상병의 가혹 행위를 정말 내 선에서 애무려 했나? 압박감이 박철민을 짓눌렀다. 그가 여기서 보고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대대장을 끌어들이는 하극상의 주범이 된다. 하지만 안 했다고 말하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써야 한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박철민 대위를 보았다. 자대 배치를 받고 유일하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장교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던 그의 지친 눈빛을 기억했다. 박철민은 눈을 감았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대장님께는 거짓말. 김필승이 소리쳤다. 사령관님 이박대위가 평소에도 시끄럽다. 천지인의 한마디에 김필승은 입을 다물었다. 천지인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진아, 아니 강이병, 이병, 강유진, 하태식 중사와 마석두 상병 외에 너를 괴롭히거나 이 사실을 묵인한 간부가 또 있나? 유진은 망설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몇 사람의 군 생활이 끝장날 터였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사실대로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하태식 중사는 늘 김필승 대대장님을 언급했습니다. 김필승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시는 대대장님 댁이 있어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 중대장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필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이병놈이 지금 사령관님 저건 모함입니다. 제가 저런 이등병놈이랑 무슨 김필승 중령 천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필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김필승은 뒷걸음질 치려다 소파에 엉덩이를 찧었다. 내가 오늘이 위병소에서 체포한 하태식 중사 그리고 마석두 상병 그들의 입에서 내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천지인은 이강철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이강철 소장 지금 당장 3대 대장실과 9중 대장실을 폐쇄하고 모든 서류와 컴퓨터 기록을 압수한다. 수방사 헌병대가 직접 집행하지. 사사령관님. 이강철이 경악했다. 그것은 1사단 지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임이었다. 그리고 김필승 중령 천지인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자네는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사령관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전 1군단 소속입니다. 사령관님께는 그래? 난 자네를 보직 해임할 권한이 없지? 천지인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1군 단장을 1위로 오라고 했다. 이강철 소장의 눈이 커졌다. 예, 군단장님을 말입니까? 사단장, 군단장. 그리고나 별 6개가의 방에 모여서 저 이병 정강이의 난 멍자국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보여줄 생각이다. 천지인은 박철민 대위를 보았다. 박대위 자네는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김필승 중령에게 보고했나 안 했나? 박철민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었다. 그는 김필승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했다. 그리고 유진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결심했다. 보고했습니다. 한마디였다. 지난달 하태식 중사의 상습적인 폭과 병사관리 문제를 정식으로 보고하고 파부대 전출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김필승이 발악했다. 내가 대대장님께서 박철민은 김필승의 말을 자르고 천지인을 향해 말했다. 그 자리에서 제 보고서를 찢으셨습니다. 사단장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유는 천지인이 물었다. 하중사의 장인이 국방부 군수관리실에 계신 분이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중대나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썩은 뿌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천지인 중장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 내부의 가장 더럽고 끈적한 비리, 인맥과 청탁, 그리고 군수비리와 연결된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이강철 소장. 사령관님. 오늘부로 1사단 전체에 대한 수도방위 사령부 차원의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사령관님, 그건 전쟁입니다. 이강철이 절규했다. 천지인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전쟁이다. 수도방위 사령관의 특별 감찰 선언은 1사단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점령이었다. 천지인 중장은 그날 밤 이강철 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사단 사령부 내의 가장 큰 회의실을 자신의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았다. 이강철 소장은 사단장 관사를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천지인은 거절했다. 나는 쉬러 온 것이 아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밤을 새울 것이다. 그녀의 말에 이강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적진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서울 용산의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긴급 출동한 천지인의 직속 부대원들이 파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수방사 헌병 특수 임무대 차량이 선두에 섰고 그 뒤를 감찰실 법무실의 최고 정예 요원들이 따랐다. 그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임대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1사단 사령부를 장악했다. 사단장실에서 보직해 통보를 받은 김필승 중령은 넋이 나간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컴퓨터를 켰다. 하중사, 군수, 장인,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가 삭제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필승 중령 문이 열리고 수방사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현 시간부로 3대 대장실의 모든 자료를 압수한다. 컴퓨터에서 손 떼. 이럴 순 없어.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수도방위 사령부 감찰실입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김필승은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사단 사령부 회의실은 거대한 전쟁지휘본부가 되었다. 천지인은 거대한 작전지도 대신 1사단의 조직도를 벽에 붙였다. 3대장 김필승, 중대장 박철민은 현재 대기 발령, 즉시 격리 신문한다. 사령관님, 박철민 대위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격리보다는 천지인의 법무참모가 의견을 제시했다. 천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가 한 말은 증언일 뿐이다. 나는 그 증언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가 김필승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을 말했을 수도 혹은 김필승의 비리 일부만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냉철했다. 어머니의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강철나비라 불리는 지휘관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강유진 이병은 천지인이 잠시 망설였다. 사단장 당번 병실에서 임시 대기시킨다. 내 감찰이 끝날 때까지 구중대로 복귀하는 일은 없다. 그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그녀는 아들마저이 거대한 수사작전의 증거이자 보호 대상으로 격리시켰다. 새벽이 밝아오자 파주의 1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사단장이 아닌 수방사령관의 명령이 부대를 지배했다. 1사단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들었어. 수방사령관이 자기 아들 맞았다고 군단장, 사단장 다 씹어먹고 부대 뒤집어 엎고 있대. 미쳤다. 구중대 하중사랑 마상병 수방사 헌병대에 끌려갔다며 김필승 대대장님도 보직 해임됐대.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파주를 넘어 일산의 1군단 사령부로 그리고 서울을 넘어 계룡대 육군본부까지 타전되었다. 1군단장 박진우 중장 천지인과 동기은 자신의 관사에서 아침 보고를 받다가 차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천지인이가 1사단을 뒤집어내 부대를 그는 당장 천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천지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내 아들이 박진우 중장 천지인의 목소리는 얼음 그 자체였다. 내 부하에게 야라고 부르는 건가?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뭔데? 내가 뭔데 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1사단을 점령해. 1사단 3대장 김필승 중령이 국방부 군수관리실 라인을 등에 업대 내 폭행을 무기하고 어쩌면 군수 비리까지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이건 1군단의 문제가 아니라 육군본부 아니 국방부 전체를 뒤흔들 암덩어리다. 박진우 중장은 말을 잃었다. 이 암덩어리 내가 직접 돌려낼 생각이다. 1군단장 자네가 도울 것인지 아니면 이 암덩어리와 함께 묶여나갈 것인지 지금 결정해.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박진우 중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지금 1사단으로 가지? 폭풍은 더 큰 폭풍을 불러오고 있었다. 한편 수방사 감찰팀의 신문은 가혹할 정도로 집했다. 하태식 중사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나왔다. 그냥 애들 군기 좀 잡은 겁니다. 군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수방사 법무관이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하태식 중사, 자네 장인 어른이 국방부 군수관리실에 계신 김모 서기관이시더군. 공교롭게도 지난 분기 1사단에 납품된 전투와 물량 중 일부가 자네 천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와 계약된 사실을 방금 확인했다. 하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단순 폭행범으로 군 교도소에서 몇 년 썩고 나올지 아니면 국방부 전체를 뒤집을 군수비리 게이트의 주범이 될지 지금부터 자네가 선택해. 김필승 중령이 자네에게 뭘 시켰지? 그리고 자네는 장인을 통해 김필승에게 뭘 해줬지? 그 대가로 자네는 구중대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강유진 이병 같은 애들을 때려도 덮어진 거고 하태식은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김필승 중령이 진급을 위해 상부에 상납할 특수활동비를 마련하려 했고 이를 위해 하태식의 장인 라인을 이용해 군수물자 일부를 빼돌리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하태식은 그 연결이었고 박철민 대위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하태식을 쳐내려다 실패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유진 이병의 폭행은 이 모든 거대한 비리의 톱니바퀴 속에서 발생한 너무나 사소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수적 피해였을 뿐이다. 천지인 중장은 보고를 받으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내 아들이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의 돈놀이 때문에 짐승처럼 맞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이강철 소장 예사령관님이 시간부로 1사단 전부대 모든 군수 물자 및 행정 서류에 대한 전면 실사를 명령한다. 이강철 소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실상 1사단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사령관님, 그렇게 하시면 저 서부 전선에 구멍이 뚫립니다. 만약 지금 북쪽에서 구멍 천지인이 이강철을 노려보았다. 부대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밖에서 적이 밀고 내려오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진짜 적은 북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1사단 조직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칼춤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필승과 하태식을 넘어 그들의 장인 그리고 그 위에 숟가락을 얹은 모든 검은 별들을 향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유진 이병에게 1사단 사령부 본청은 황금 3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구중대의 흙먼지 나는 막사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사단장 당번병들이 머무는 깨끗하고 조용한 내무반의 빈 침대를 배정받았다. 누구도 그에게 명령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야, 제가 걔래. 누구? 아, 수방사령관 아들. 미친. 쟤 하나 때문에 지금 부대 전체가 뒤집혔잖아. 김필승 중령님 날아간 거 봤냐? 마마보이 새끼 엄마 백으로 군생활 날로 먹네. 유진이 병사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수백 개의 눈이 그를 향해 속삭였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유진의 옆자리를 피했다. 그가 앉은 테이블은 마치 전염병이 창난 섬처럼 텅 비어버렸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식사를 하는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강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없었다. 그는 그저 보호 대상이었다. 사단장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대기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행정병들은 그를 유령 취급했다. 그들은 유진에게 말을 걸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에게 말을 꺼는 행위 자체가 폭풍의 눈에 가까이 다가가는 위험한 일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유진은이 질식할 듯한 고립감 속에서 어머니를 원망했다. 차라리 하태식 중사에게 맞는 것이 나았다.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자신은 피해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재앙의 원흉, 부대의 배신자, 엄마 치마폭에 숨은 겁쟁이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유진이 배정받은 내무반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천지인 중장이었다.
말하지 마, 오나는 제발 그냥 가세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여기 오실수록 제 군 생활은 더 비참해집니다. 아니, 제 인생이 비참해져요. 왜 절 이렇게 만드세요? 절 구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의 분노를 제게 쏟아부으신 겁니다. 어머니의 그놈의 정의감 때문에 아들이 부대에서 기생충 취급받는 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기생충. 그 단어가 천지인의 심장을 찔렀다. 천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침대맡에 작은 초콜릿 하나를 놓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했다. 이 지옥 같은 황금 세상에서 나가야 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다음 날 유진은 사단장 당번병에게 자원해서 일을 달라고 부탁했다. 저 그냥 앉아만 있으니 너무 힘듭니다. 뭐라도 돕게 해주십시오. 청소라도. 당번병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마침 복도에 쌓인 서류 덤미를 가리켰다. 그럼 저기 사무실에서 나온 파쇄할 문서들인데 저것 좀 참고요. 파쇄실로 옮겨주겠나? 알겠습니다. 유진은 뭐라도 할 일이 생겼다는 것에 기뻐하며 무거운 서류 상자들을 들고 파쇄실로 향했다. 파쇄실은 1사단 본청의 모든 비밀이 죽어가는 곳이었다. 거대한 공용 파쇄기가 쉴 새 없이 서류를 삼키고 있었다. 수방사 감찰팀의 서술퍼런 칼날을 피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서류들을 미친 듯이 파쇄하고 있었다. 유진은 묵묵히 서류 상자를 날랐다. 그때였다. 그가 들고 온 상자는 김필승 중령이 쓰던 3대 대장실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누군가 급하게 서류를 담다가 상자 틈새로 서류 몇 장이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유진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파쇄기에 넣으려던 순간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수신 3대장 발신 구중대장 박철민 제목 하태식 중사복무 부적합 및 전출 요청권이 유진의 심장이 쿵쾅쾅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철민 대가 사단 장실에서 말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보고서는 찢어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철민 대위는 하태식 중사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 그리고 병사들에게 특정 업체의 군납품 전투와 깔창 등을 강매하려 한 정황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 장. 대대장 결재란에 김필승 중령의 이름과 함께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반려. 그리고 그 옆에 김필승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박대위 쓸데없는 생각 말고 중대 관리나 잘해. 하중사는 내 사람이야. 한 번만 더 이딴 종이 쪼가리 올리면 자네 인사고과에 문제 생길 줄 알아? 유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필승이 하태식의 비위를 알고도 무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왜 박철민 대는 사단 장실에서 보고서를 찢었다고 말했을까? 유진은 머릿속이 번개처럼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박철민 대는 두려웠던 것이다. 이 원본 서류의 존재를 밝히는 순간 김필승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방부 군수관리실 라인 전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보고서가 찢어졌다는 증거가 남지 않는 거짓말로 자신을 방어하며 최소한의 진실만을 말했던 것이다. 유진은 깨달았다. 어머니의 특별감찰은 거대한 폭풍이었지만이 가장 중요하고 세밀한 진실은 놓치고 있었다. 어머니의 분노는 김필승과 하태식을 올감했지만 정작 이 사태를 막으려 했던 박철민 대위마저 묵인한 방관자로 만들어버렸다. 유진은 문서를 자신의 전투 복상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재앙의 증거이자 구원의 열쇠였다. 그는 더 이상 수방사령관의 보호받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 황금세장을 부수고 나갈 진실을 손에 준 1사단의 유일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문서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진실을 이용해 어머니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의 지옥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몰래 박철민 대를 만나야 했다. 황금세장은 창살이 보이지 않아 더욱 잔인했다. 강유진 이병이 머무는 1사단 사령부 본청의 당번병 내무반은 구중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락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고 푹신한 매트리스가 허리를 받쳐주었다. 구타도 폭건도 없었다. 그러나 유진은 그곳에서 단 하룻밤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식당에 가면 모두가 그를 피했다. 복도를 걸으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수방사령관 아들 재앙을 몰고 온 놈마보이. 그에게 찍힌 나귀는 구중대에서 맞던 군나발 자국보다 더 깊고 고통스럽게 그의 영혼을 멍들게 했다. 그의 곁에는 오직 어머니가 배치한 수방사 감찰실의 감시병만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이었다. 그러나 지금 유진의 전투복상의 안쪽 주머니에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이 불덩이처럼 들어있었다. 박철민 대가 작성하고 김필승 중령이 반려한 그 붉은 도장이 선명한 보고서 원본 이것은 어머니의 손에 쥐어줄 수 없었다. 어머니 천지인 중장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정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1사단을 짓밟고 있었다. 그녀의 방식은 이 거대한 비리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처단에 가까웠다. 그녀의 분노가 오히려 진실을 덮고 무고한 박철민 대위마저 묵인한 방관자로 만들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어머니의 폭풍 속에서 자신은 그저 구출된 피해자가 아니라 이 폭풍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유일한 태풍의 눈이 되어야 했다. 그는 박철민 대를 만나야 했다. 문제는 어떻게? 유진은 감시병의 눈을 피해 내무반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령부 본청 주변은 수방사 헌병들이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박철민 대위 역시 중요이라는 명목으로 사령부의 독신 장교 숙소에 사실상 연금되어 있음을 어깨너머로 들었다. 유진은 지난 며칠간 자신을 유령 취급했던 그들의 무관심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유진은 일부러 헛구역질을 하며 내무반 화장실로 뛰쳐 들어갔다. 문밖을 지키던 감시병이 물었다. 강 이병 괜찮나? 죄송합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변기를 붙잡고 일부러 몇 번 더 거친 소리를 냈다. 마마보이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는지 감시병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즉, 그러게 밥 좀 잘 챙겨 먹지? 알았다. 너무 시끄럽게는 하지 마라. 유진은 화장실에서 시간을 끌었다. 1시간, 2시간 감시병의 기척이 점차 뜸해졌다. 새벽 3시 드디어 감시병이 교대 근무자와 잡을 나누며 잠시 경계가 흐트러진 틈이 생겼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화장실의 작은 창문을 열었다. 다행히 창살은 없었다. 본청 1층 화장실 창문은 부대 뒤편에 번쩍였다. 유진은 거대한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군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 춥다. 그놈의 사령관 아들은 밥 처먹고 잠만 자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조용히 해, 누가 들어? 헌병들은 유진이 숨은 소나무 바로 앞을 지나쳐갔다. 유진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1분 넘게 숨을 참았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간신히 장교 숙소에 도착한 그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훑어보았다. 대부분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2층 구석의 한방 커튼 틈새로 희미한 담배 연기와 함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철민 대위였다. 그도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가스 배관을 탔다. 구중대에서 훈련받은 유격 기술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그는 2층 난간에 매달려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다. 안에 있던 박철민 대위가 의자에서 넘어질 듯이 놀랐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창문을 열었다. 강이병, 내가 어떻게? 유진은 말없이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유진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구겨졌지만 온전한 그 반려문서를 꺼내 박철민 대위의 눈앞에 펼쳤다. 박철민 대위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이 문서가 왜 강유진의 손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깨달았다. 너 이걸 어디서, 이게 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유진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사단 장실에서는 대대장님이 찢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박철민 대위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자백이 터져나왔다. 무서웠다. 그래, 무서웠어.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었어. 이 문서는 김필승 중령 개인의 비리가 아니야. 그 뒤에 있는 국방부 군수관리실 그 전체와 싸워야 하는 일이었어. 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다시 물었다. 하태식 중사의 장인 김원석 석기관. 그 사람이 몸통 같지? 천만에. 그 사람은 그냥 문지기야. 진짜는 그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는 별들이지. 유진은 숨을 삼켰다. 김필승 중령은 그 별들에게 상납할 돈을 만들기 위해 군수 물자를 빼돌렸어. 하태식은 그 연결책이었고 나는 그걸 눈치채고이 보고서를 올린 거야. 하지만 김필승은 이걸 찢지 않았어. 반려 도장을 찍어서 내게 돌려줬지. 그건 경고였어. 너도 한패가 되든가 아니면 죽든가 하는 박철민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 내 어머니가 나타났지? 천지인 중장 강철라 나비가,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처음엔 구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내 어머니는 너무 거대했어. 그녀의 분노는 모든 걸 태워버렸지. 김필승과 하태식은 물론이고 어쩌면 나까지도 나는 이 반려문서를 내미는 순간 그 모든 비리의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김필승의 반대편에 섰던 또 다른 규정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보고서가 찢어졌다고, 증거가 없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라도 해야 나라도 살아남을 줄 알았지? 유진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분노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이 오히려 진실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숨게 만들었다. 강이병, 박철민이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너 그걸 왜 내 어머니에게 가져가지 않고 나한테 온 거지? 유진은 주머니 속의 문서를 다시 단단히 쥐었다. 이건 어머니의 분노를 증명할 복수의 증거가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이상 나약한 이등병의 것이 아니었다. 이건 박대위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사단의 썩은 뿌리를 돌려낼 정의의 증거입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다. 파주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미래는 절망이 아닌 반격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천지인 중장의 지휘 통제실이 된 1사단 사령부 대회의 실은 개전 사흘을 맞은 전쟁터처럼 황폐했다. 밤샘 수사와 신문으로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과 구겨진 보고서들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강철나비 천지인은 자신의 감찰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김필승 중년과 하태식 중사는 무너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급자였던 김필승이 어떻게 하태식의 장인 김원석 서기관 라인을 이용해 1사단에 납품되는 군수 물자의 일부 전투화 방한복 심지어 훈련장의 건축 자재까지를 빼돌리고 특정 업체의 계약을 몰아주며 거액 뒷돈을 챙겼는지 상세히 자백했다.
이것만으로도 1사단 아니 1군단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한 대형 비리 사건이었다. 천지인은 이 모든 증거를 취합해 육군 본부 나아가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이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아들을 구타한 놈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생하던 썩은 뿌리 전체를 뽑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적들의 반격은 그녀가 예상했던 군 내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수방사 법무참모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천지인은 지친 눈을 들어 그 글을 보았다. 언론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참모가 태블릿 화면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천박했다. 단독 강철별 여장군의 사적 복수. 아들 구타당하자 최전방 사단 점령.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고 있었다. 천지인 중장이 아들의 멸을 갖다가 사소한 병사 간의 다툼을 목격했으며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1사단장의 권한을 빼앗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특별감찰은 아들을 괴롭힌 부대에 대한 화풀이자 월권으로 매도되었다. 기사에는 분노 조절에 실패한 여장군 아들백으로 군단 세운 마보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들이 가득했다. 김필승과 하태식의 군수비리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정도로 축소되었고 오히려 최전방 경계에 구멍을 낸 수방사의 과잉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게 천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김원석 기관 혹은 그 뒤에 숨은 검은 별들이 흘린 정보가 분명했다. 그들은 천지인의 정의를 사적 복수로 감찰을 히스테리로 변질시켜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분노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사령관님, 이것 보십시오. 국방부 기자단에서도 속보군 참모총장 1사단 사태 관련 수방사령관의 즉각 복귀 명령 천지인의 눈앞이 하얘졌다. 이것은 언론의 공격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천중장. 총장의 목소리는 분노나 질책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차갑고 건조한 실망감이 묻어났다. 지금 즉시 1사단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하고 수방사로 복구하게 그대의 감찰 활동은 2시간부로 중단일세. 총장님 하지만 비리 그 비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맡아서 처리할 걸세. 그들은 천지인은 외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한패입니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천중장 총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의 분노는 이해하네. 하지만 자네는 한 아이의 어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수도를 지키는 사령관이야. 자네가 지금 파주에서 벌인 일은 군 전체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적에게 빌미를 주는 행위였네. 자네 아들 하나 때문에 군 전체가 모욕당하고 있어? 이게 자네가 원한 건가? 자네가 수집한 모든 자료 봉인해서 본부 감찰실로 이관하게 그리고 당분간 근신하게 전화가 끊겼다. 천지인은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패배였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녀는 군수비리의 꼬리를 잡았지만 몸통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성급한 분노가 적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주었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제 육군본부 감찰실 즉 그들의 손에 넘어간 이 사건은 김필승과 하태식의 개인 비리로 축소 종결될 것이 뻔했다. 아들의 명예도 부대의 정의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사령관님. 회의실에 모인 수방사 감찰 요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난 사흘간 잠도 자지 않고 괴물들과 싸웠지만 결국 정치 논리에 밀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철수한다. 천지인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모든 자료 봉인하고 부대 복귀 준비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다. 파주의 새벽 하늘이 유난히도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머무는 방범병 내무반으로 향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 엄마가 졌단다. 그런데 아들이 있어야 할 내무반은 텅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훑었다. 강이병은 그녀의 고함에 감시병이 달려왔다. 그게 아까 속이 안 좋다고 화장실에 갔는데 천지인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사령부 본청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라고 소리쳤다. 당장 강SH 유진 이병을 찾아 1사단 전체를 뒤져서라도 강철나비는 지금 자신의 아들마저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전쟁은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끝나고 있었다. 강유진 이병과 박철민 대위는 이미 사령부 본청을 빠져나온 뒤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천지인 중장의 임시 지휘 통제실이 아니었다. 또한 도망을 위한 부대 밖도 아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이제는 유일한 열쇠가 된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1사단장 이강철 소장. 그는 자신의 사단 장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천지인 중장에게 지휘권을 박탈당한 사단장, 부하들의 비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지휘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의 아들이 구타당한 부대의 책임자. 그에게 십자가처럼 박힌 불명이었다. 그는 천지인의 감찰이 끝나고 자신 역시 육군본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운명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는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그때 비서실의 만류도 뿌리치고 두 사람이 사단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흑투성이 전투복 차림의 강SH 유진 이병, 그리고 그보다 더 초한 몰의 박철민 대위였다. 너희들 지금 이강철 소장은 경악했다. 수방사령관이 애지중지 보호하던 그 아들과 이번 사태의 중요 참고인인 박 대위가 왜 한밤중에 자신의 방에 쳐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 당장 사단장님 유진이 이강철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이등병의 것이 아니었다. 제 어머니 천지인 사령관님은 지금 패배하셨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으로 총장님께 복귀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이 감찰은 곧 중단될 것이고 모든 자료는 육군본부로 이첩될 것입니다. 이강철 소장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본부 감찰실이 나선다는 것은 1사단의 명예는 회복할 기회조차 없이 이대로 비리 부대로 낙인 찍힌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강철이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곧 보직해될 몸인데 아닙니다. 유진은 품속에서 그 반려보고서를 꺼내 이강철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감찰팀도 찾아내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강철은 붉은색 반려도장과 김필승의 오만한 필체를 보고 숨을 삼켰다. 박철민 대님은 사단장실에서 거짓을 고했습니다. 김필승 중령이 보고서를 찢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듯 반려하며 적극적으로 비리를 비호했습니다. 박대위 자네. 이강철이 박철민을 노려보았다. 박철민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저는 이 거대한 비리 앞에서 저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유진은 박철민이 독신 숙소에서 챙겨온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책상 위에 올렸다. 김필승 중령이 따로 보관하던 비자금 장부와 김원석 기관을 통해 상납한 내역이 담긴 파일입니다. 박 대위님께서 그 위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강철 소장은 두 개의 증거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유진이 이강철 소장 앞에 섰다. 그는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저는 더 이상 수방 사령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사단장님의 지휘를 받는 사단 25연대 소속 강유진 이병입니다. 유진은 경례를 내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제 어머니의 감찰은
사적 복수라는 오명 속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사단장님께서의 증거를 들고 직접 1사단의 암을 돌려내신다면 그것은 사적 복수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1사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지휘관의 결단이 됩니다. 이강철은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어린 이병의 눈에 자신의 어머니조차 뛰어넘으려는 거대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유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어머니의 감찰은 외부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항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의 수사는 내부의 정화입니다. 아무도 감히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진의 논리는 치밀했다. 그는 이강철에게 명분을 쥐어주고 있었다. 사단장님, 제 어머니가 이 부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렸다면 이제 사단장님께서의 증거로 1사단의 지휘체계를 다시 바로 세워주십시오. 박철민 대위처럼 진실을 말하려 했던 부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김필승 같은 암덩어리를 사단장님의 손으로 직접 처단해 주십시오. 이강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 어린 이등병이 그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혔다. 그래, 이것은 천지인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나 이강철의 전쟁이다. 내 부하, 내 부대를 지키기 위한 나의 마지막 전쟁이다. 이강철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상 위에 붉은색 직통 전화기를 들었다. 육군 참모총장이나 일군 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1사단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의 번호를 눌렀다. 나 사단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전 병력 비상 소집하고 헌병특임대를 사단장실 앞으로 집결시켜 전부대에 대한 사단장 직권의 긴급 수사를 개시한다. 그는 유진과 박철민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강유진 이병과 박철민 대위는 지금부터 사단장 직속 특별참모로 임명한다. 내 수사를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적 행위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체포한다. 바로 그때 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유진 아들을 찾아 헤매던 천지인 중장이 분노와 절망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적진의 사단장과 함께 서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단장실의 공기가 팽팽한 화류처럼 당겨졌다. 문가에 선 천지인 중장. 그녀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흙먼지 투성이인 아들 강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들의 곁에 자신에게 굴복했던 패장 이강철 소장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 구도는 그녀에게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다. 강유진. 그녀의 목소리는 파주에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가웠다. 명령 없이 보호구역을 이탈한 건가? 그리고 지금 적과 내통이라도 하는 거지? 그녀가 이강철 소장을 지칭한 단어였다. 이강철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의 첫 번째 공은 유진이 넘겨야 했다. 유진은 어머니의 살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경내 자세를 풀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니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구중대에서 공포에 떨던 나약한 이등병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저는 명령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원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신 1사단장님께 보고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보고. 천지인이 코음을 쳤다. 무슨 보고? 내가 내게 준 그늘이 너무 편해서 이제 다른 그늘을 찾아 나선 건가? 아닙니다. 유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천지인과 이강철 사이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사령관님의 감찰은 실패했습니다. 직격이었다. 천지인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육군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되살아났다. 원로는 사령관님의 정의를 사적 복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육군 본부는 사령관님께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사령관님의 전쟁은 끝나셨습니다. 닥쳐라.
천지인이 외쳤다. 내가 감히. 하지만 사단장님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고 이강철 소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사령관님께서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밖에서 문을 부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항하고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에서 문을 열 것입니다. 사단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썩은 부분을 지휘관이신 사단장님께서 직접 돌려내시는 것입니다. 유진은 책상 위에 반려보고서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가리켰다. 제 어머니의 거대한 분노는 작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제야 천지인은 아들의 손에 들린 것이 아닌 이강철의 책상 위에 놓인 증거물들을 보았다. 그녀는 홀린 듯 다가가 그 구겨진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붉은색 반려 도장. 하중사는 내 사람이야 라고 적힌 김필승의 오만한 필체.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수백 명의 감찰 요원을 풀어 사흘 밤낮으로 뒤지던 그 결정적인 증거. 박철민 대가 찢어졌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던 그 공포의 실체.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거대한 감찰이 오히려 이 진실을 더 깊은 어둠 속에 숨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성급한 정의가 아들을 구하기는커녕 이강철과 박철민 같은 내부의 조력자들마저 적적으로 규정해버렸다는 것을. 강철나비라 불리던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령관이 아니라 그저 실수를 깨달은 한 사람의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저를 구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1사단 이등병 강유진과 구중대장 박철민 대위와 그리고 우리의 지휘관이신 이강철 사단장님의 전쟁입니다. 그 순간 사단장실 밖에서 요란한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을 뚫고 1사단 직할 헌병 특수 임무대의 차량들이 급전거하는 것이 보였다. 사단의 상징인 백마크가 선명했다. 그들은 천지인의 수방사 헌병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강철 소장의 칼이었다. 이강철 소장이 천지인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령관님, 지난 사흘간 제부대에서 겪으신 모욕과 수고에 대해 1사단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이 시간부로 1사단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사단장인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감찰 자료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방식대로 저희가 찾은 이 증거로 저희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이것은 이성 장군이 삼성 장군에게 보내는 정중한 퇴장 요구였다. 천지인은 아들과 이강철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복잡한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미소였다. 자신이 가두었던 새장 속의 약한 아들은 어느새 스스로 새장을 부수고 나와 폭풍을 이끄는 매가 되어 있었다. 좋다. 천지인은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다시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돌아왔다. 이강철 소장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지. 육군 본부에는 내가 보고하겠다. 1사단장의 자정 노력과 내부 고발을 통해 수방사 감찰단은 철수한다고 그녀는 이강철에게 명분을 쥐어주었다. 사적 복수가 아니라 성공적인 공조로의 사태를 마무리할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이강철은 그녀의 정치적 배려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천지인은 마지막으로 아들 강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전투복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 털어주었다. 이등병 강유진, 이병 강유진 전쟁터에선 등 뒤를 조심해라. 그리고 그녀가 아들의 귀에 속삭였다. 살아남아라, 내 아들. 천지인 중장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사단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수방사 감찰 요원들에게 그녀는 단 한마디를 던졌다. 철수한다.
해 떴다. 집 가자. 그녀가 떠난 사단장실. 이강철 소장은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헌병대장 당장 김필승 중령 하태식 중사의 신병을 확보한다. 국방부 군수관리실 김원석 서기관에 대한 수사 공조를 육군본부에 요청한다. 3대 군수창고와 행정서류를 모두 압수수색해. 이강철의 명령은 파주 전역을 뒤흔들었다. 박철민 대유진 이병대위 박철민 이병 강유진 두 사람을 사단장 직속 특별감찰 보좌관으로 임명한다. 자네들이 이 수사의 선봉이다. 가서 우리 부대를 존먹던 벌레들을 남김없이 잡아와 명받았습니다. 유진과 박철민은 경례를 붙이고 사단장실을 뛰쳐나갔다. 그들의 뒤로 1사단 헌병특임대가 따랐다. 언론은 다음날 아침 전혀 다른 기사를 쏟아냈다. 속보 1사단장 내부 고발 근거로 대규모 군수비리 척결선언 파장 사적 복수 논란 딛고 조직 정화로 급선회. 수방사령관 아들이 내부 고발자 천지인의 분노로 시작된 폭풍은 이강철의 결단으로 방향을 틀었고 강유진이라는 가장 작은 이등병의 용기로 인해 마침내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정의의 칼날이 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황금 세장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쟁취한 1사단의 진정한 군인이었다. 두 개의 전쟁이 하나의 진실로 합쳐진 그날 파주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웠다. 그것은 폭풍이 모든 먼지를 씻어낸 뒤에야 볼 수 있는 시리도록 청명한 하늘이었다. 이강철 소장의 사단장 직권수사는 천지인 중장의 외부 감찰이 헤집어 놓은 상처를 돌려내는 윗과 수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1사단이라는 거대한 몸이 스스로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몰아내는 처절하지만 거룩한 자정작용이었다. 강유진 이병과 박철민 대위는 그 면역체계의 최전선의 선백혈구였다. 유진은 더 이상 수방사령관의 아들로 불리지 않았다. 1사단 헌병들과 감찰관들은 그를 사단장님의 눈이라 불렀다. 그는 김필승과 하태식이 구축해 놓은 비리의 성을 무너뜨릴 지도를 준 유일한 안내자였다. 그는 하태식 중사가 병사들에게 강매하려 했던 전투와 깔창창고를 찾아냈고 박철민 대위의 기억을 토대로 김필승 중령이 숨겨둔 이중 장부의 원본 파일이 담긴 컴퓨터를 특정했다. 사단 헌병특임대는 유진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수사는 거침없었다. 이강철 소장은 육군본부에 1사단 명예회복을 위한 자정수사를 보고했고 천지인 중장이 뒤에서 힘을 쓴 덕에 육군참모총장은 이강철에게 전적인 신뢰와 권한을 실어주었다. 사적 복수라는 오명을 벗은 수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명분을 가졌다. 김필승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이강철 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 같은 수갑 소리뿐이었다. 하태식 중사 역시 군수비리와 상습폭행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국방부 군수관리실의 김원석 기관은 단순한 문짓기가 아니었다. 그는 군수물자 로비의 핵심이었고 김필승을 비롯한 여러 부대의 야심 많은 지휘관들을 뇌물로 엮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었다. 사단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결국 대한민국 국방부 전체를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다. 김원석 기관은 민간 검찰에 이첩되어 구속되었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현역 장교들과 국무원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감옥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웠던 파주의 겨울은 가고 새로운 계절이 그 땅을 덮고 있었다. 군사법원의 법정은 그들의 마지막 무대였다. 김필승 중령과 하태식 중사는 모든 계급과 군적을 박탈당했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수인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상습적인 부하구타, 직권 남용 그리고 무엇보다 군의 근간을 흔든 대규모 군수비리의 주범으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동조하거나 묵했던 구중대의 간부들과 선인병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
와석도 상병은 폭행의 주범으로 군 교도소에서 남은 복무기관을 채우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국방부를 뒤흔들었던 김원석 기관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부정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정의는 보상받았다. 박철민 대는 부조리에 맞서려 했던 그의 용기를 인정받았다. 그는 비록 김필승의 협박에 잠시 흔들렸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보존하고 내부 고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든 징계에서 벗어났다. 그는 육군 본부의 표창을 받았고 이듬해 명예롭게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는 지금 육군 보병학교의 교관이 되어 김필승이 아닌 진정한 지휘관이 되는 법을 후배 장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강철 소장은 1사단의 명예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그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부대의 암을 돌려냈다. 이 1사단 자정작전은 군역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는 이 공로로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현재는 1사단이 속했던 바로 그 1군단의 군단장이 되어 서부 전선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천지인 중장은 육군 본부의 감찰을 받았다. 그녀의 월권 행위는 분명한 징계 사유였다. 하지만 그녀가 촉발한 분노가 결국 거대한 군수비리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공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강철 소장에게 명분을 실어주며 스스로 물러났다는 정치적 현명함이 참작되었다. 그녀는 엄중 경고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지만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상처는 아들이 자신을 사령관님이라고 불렀던 순간이었다. 1년 후 강유진이 병장 만기 전역을 하는 날 1사단 위병수 앞은 1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전역 신고를 마친 강유진 병장이 위병소를 걸어 나왔다. 그의 군복은 낡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반듯했고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땅을 보지 않았다. 저 멀리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1년 전과 같은 차였지만 이번에는 어떤 위협감도 없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별 3개를 단 사령관이 아니었다. 단정한 코트 차림에 그저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 천지인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걸어가 어머니 앞에 섰다. 충성 병장 강유진. 20개월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그의 경례는 완벽했다. 천지인은 아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달린 병장 계급장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1년 전 겁에 질려 울던 이등병이 아닌 파주의 혹한을 이겨내고 단단해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생했다 아들. 그 한마디에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죄송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천지인이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말을 막았다. 아니, 내가 미안했다. 사령관이 아니라 엄마였어야 했는데 내 분노가 너를 더 힘들게 했어. 아닙니다. 유진이 웃었다. 그때 그 분노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사과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군인과 군인으로서가 아니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전쟁을 함께 이겨낸 어머니와 아들로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유진은 어머니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먼저 가세요, 어머니. 저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천지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세상이구나. 저녁에 집에서 보자. 차가 떠나고 유진은 홀로 1사단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철민 소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군인과 군인이 아닌 전우이자 형제처럼 뜨겁게 악수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진은 구중대 후임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부대 앞 고깃집으로 향했다. 그는 사단 장실의 황금 세장에 머무르지 않았다. 수사가 끝난 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구중대로 그것도 가장 험난하다는 최전방 철책 근무 GOP를 자원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피했다. 하지만 강유진은 묵묵히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더 이상 맞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경멸의 시선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을 마마보이라고 부르던 선임에게 먼저 다가가 훈련을 도왔고 얼어붙은 철책에서 밤을 새우며 경계 근무를 섰다. 그의 진심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얼어붙은 막살을 녹였다. 어느덧 그는 구중대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강병장이 되어 있었다. 강병장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고깃집 문을 열자 후임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존경은 진심이었다. 야야, 다들 앉아. 이제 나 민간인이야. 유진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고기가 구워지고 잔이 오갔다. 그때 구석에서 쭈격거리던 신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다가와 음료수 잔을 내밀었다. 저 강유진 병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신병은 1년 전에 강유진처럼 겁에 질려 있고 어깨가 움츠어들어 있었다. 유진은 그 신병의 잔을 받아주었다. 김미병, 힘들지. 군생활 원래 다 힘들어. 근데 말이야. 유진은 신병의 어깨를 툭 쳤다.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놈들만 있는 거 아니다. 너만 똑바로 서 있으면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유진의 눈빛은 그 어떤 별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별을 등에 업은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나눠주는 든든한 예비역 병장이 되어 있었다. 파주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그렇게 한 청년의 성장과 함께 완벽하게 끝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